여러분, 지갑에서 매달 6만 원이 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마트에서 장 보다가, 어? 이거 왜 이렇게 비싸졌지? 느끼셨잖아요. 그거 느낌이 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진짜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환율이라는 숫자 하나가 움직이면 여러분이 손대지도 않은 지출 항목들이 조용히 부풀어 오릅니다. 기름값, 커피값, 수입 과일값, 심지어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값까지. 우리가 원래 이 정도였나? 하고 넘기는 사이 돈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어요. 환율? 그거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보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환율은 외환 딜러나 수출기업 재무팀이 신경 쓰는 숫자고 나랑은 거리가 멀다고요? 아닙니다. 기름값, 약값, 과일값, 커피값, 심지어 여러분 회사 원가까지 환율이 건드리면 내 돈, 내 일자리, 내 식탁이 같이 흔들립니다. 환율은 경제 뉴스 속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일 아침 출근길 주유소에서, 점심시간 카페에서, 저녁 장 보는 마트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수입품 성격 지출, 기름, 커피, 수입 과일, 약, 원료 이런 거 합치면 대략 60만 원 쓰신다고 가정할게요. 이게 과한 숫자가 아닙니다. 자동차 기름값만 해도 월 15에서 20만 원 나가시는 분들 많고 거기에 커피, 수입 식재료, 해외 직구 물건까지 더하면 60만 원은 오히려 보수적인 추정이에요. 원화가 10% 약해지면 단순 가정으로 부담이 6만 원 더 나갑니다. 1년이면 72만 원. 그리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 구간까지 오르내리며 변동성이 커졌죠.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확실히 레벨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딱 3가지만 답하겠습니다. 첫째, 왜 지금 원화가 이렇게 약해졌나? 원인을 파헤칩니다. 둘째, 불안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커지나? 확산 메커니즘을 보여드립니다. 셋째, 내 월급과 내 삶에 뭐가 붙나? 실질적인 영향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3가지 선택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회피할 건지 대립할 건지 아니면 전환할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환율 올랐다고? 뭐 달러가 세서 그런 거겠지. 미국이 금리 올리고 경제 좋으니까 달러가 강해진 거고 그러면 자동으로 원화가 약해지는 거 아니야? 반만 맞습니다. 달러 강세는 배경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신흥국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한국에 붙는 실화의 가격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신흥국이라도 어떤 나라는 덜 빠지고 어떤 나라는 더 빠져요. 그 차이가 뭘까요? 환율은 경제기사 한 줄이 아니라 국가 성적표예요. 객관적인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제결제은행 BIS라고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여기서 발표하는 명목 실효 환율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돈이 세계에서 얼마나 힘이 있나를 교역 상대국 통화와 비교해서 보여주는 숫자예요. 달러만 보는 게 아니라 중국 위안화, 일본엔, 유로화 등 우리나 실제로 무역하는 나라들 돈을 다 섞어서 가중 평균을 낸 거죠. 이게 최근 8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요 64개 나라 중에서 하위 5개국 수준이에요. 달러 한 번 튄 게 아니라 교역하는 모든 나라 돈 대비로 원화가 약해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명목 실효 환율에다가 물가까지 반영한 지표입니다. 왜 물가를 반영하냐면요. 환율이 같아도 우리나라 물가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올랐으면 실질적인 구매력은 더 떨어지거든요. 이 실제 실효 환율도 낮아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환율표에서 숫자가 불편한 게 아니라 대외가치 약세가 길어지면 실제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압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월급을 받아도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을 살 때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체감 물가가 먼저 아플 수 있습니다. 환율은 멀리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식탁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왜 원화가 약해졌는지, 그게 단순히 달러 강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BIS 지표로 확인했습니다. 환율이 왜 올랐는지는 과거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건 경제 펀더멘털만큼이나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에 달려 있어요. 불안이 어떻게 퍼지는지, 그 연쇄 반응이 어떻게 여러분 지갑까지 도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위기는 보통 3단계로 퍼집니다. 1단계, 불안한 뉴스가 늘어납니다.
환율 급등, 외국인 자금 이탈, 신흥국 위기설. 이런 헤드라인이 포털 경제면을 도배하기 시작해요. 2단계, 달러 수요가 선제적으로 붙습니다. 아직 당장 달러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지금 안 사두면 나중에 더 비싸지겠지 생각하고 움직여요. 3단계,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의 가게는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투자를 미루고 소비를 줄이고 현금을 쥐고 있으려 해요. 원인보다 행동이 가격을 밀어올릴 때가 더 많습니다. 시장은 심리로 먼저 흔들려요. 불안하면 사람 심리가 이렇게 됩니다. 나만 손해보면 안 되잖아. 주변에서 달러 예금 들었다더라, 해외 주식 샀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조급해져요. 그래서 달러 예금, 해외 ETF, 해외 결제 쪽으로 마음이 쏠립니다. SNS에서 지금이라도 달러 사야 할까요? 같은 질문이 쏟아지는 게 2단계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한 사람이 하면 괜찮아요. 아무 영향 없습니다. 근데 모두가 동시에 하면 실제로 달러 수요가 커져서 환율에 압력이 붙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예요. 달러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 가격, 즉 환율이 올라갑니다. 개인의 잘잘못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개인들의 선택이 모여서 집단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만드는 거죠. 집단 행동이 만드는 연쇄 반응입니다. 기업은 더 현실적입니다. 원자재, 부품, 결제일이 다가오면 이렇게 생각하죠. 다음 달에 더 비싸지면 어쩌지? 수입 원자재 대금을 달러로 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환율 10원 차이가 수억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달러를 미리 확보하려 합니다. 원래 3개월 뒤에 쓸 달러인데 지금 사두는 거예요. 이걸 리딩이라고 하는데 환율 상승이 예상될 때 결제를 앞당기는 행동이에요. 환율이 2, 30원만 움직여도 손익이 크게 바뀌거든요. 특히 마진이 얇은 중소기업들은 환율 변동 하나에 연간 수익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의 투자 계획, 채용 계획까지 얼어붙습니다. 불확실성이 크면 일단 멈추고 보자는 게 기업의 본능이에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2번 주요 교역국들의 환율 정책을 점검해서 보고서를 내요. 거기서 기준을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 더 심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 이렇게 넘기시면 손해예요. 관찰이라는 건 즉시 제재가 아니라 주의 깊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당장 무역보복이나 관세 폭탄이 날아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외환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의 시선이 예민해졌다는 신호죠.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런 신호에 민감합니다. 한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기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거든요. 미국이 보는 기준은 대체로 3가지입니다. 하나,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한국이 미국에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이 150억 달러를 넘으면 체크됩니다. 둘, 경상수지 흑자 GDP 3% 이상. 나라 전체로 봤을 때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GDP의 3%를 넘으면 체크돼요. 셋, 12개월 중 최소 8개월 동안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규모가 GDP 2% 이상. 정부가 환율을 낮추려고 달러를 사들인 정황이 보이면 체크됩니다. 이번엔 심층 분석 단계까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심층 분석에 들어가면 환율 조작국 지정 직전 단계예요.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하지만 경고등이 켜진 건 맞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관세, 무역 분쟁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환율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율을 잡는다는 건 원화를 사라가 아니에요. 한국을 믿어라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돈을 넣을지 말지 결정할 때 뭘 볼까요? 단기금리 차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앞으로 성장할 것 같은지, 정부 재정이 건전한지, 금융시장 규칙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지, 기업들이 제대로 지배되고 있는지 이런 게 쌓여서 국가 프리미엄이 만들어져요. 이게 흔들리면 환율은 숫자보다 먼저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위험을 피하려는 자금이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빼고 보자고 생각하면 환율은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출렁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내용만큼 말의 방식도 중요해요. 시장과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무역 제조 비중이 큰 개방 경제입니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어요. 이건 미국 10% 내외, 일본 15에서 20%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 흐름에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좋을 땐 자금이 빠르게 들어와요. 글로벌 경기가 좋고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할 때 한국 같은 수출 중심 경제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됩니다. 근데 위험 회피 국면에선 변동성이 더 커집니다. 돈이 들어올 때 빠르게 들어오는 만큼 나갈 때도 빠르게 나가요. 쉽게 말해서 평온할 땐 조용히, 흔들릴 땐 크게 움직이는 구조예요. 이건 한국 경제의 체질입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특성이에요. 그래서 위기 관리는 공포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이런 구조를 알고 대비하면 됩니다. 환율이 1,430원에서 1,480원, 50원 올랐다고 해볼게요. 별것 아닌 거 뺐죠. 퍼센트로 따지면 3.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절대 금액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달러 1만 달러 결제하면 50만 원 더 나갑니다. 해외여행 가서 쓰는 돈이 1만 달러쯤 된다고 하면 환율 50원 차이로 5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10만 달러면 500만 원. 중소기업이 원자재 수입하는 규모가 이 정도 됩니다. 100만 달러면 5천만 원. 중견기업 수준이면 이 정도 결제가 매달 나가요. 이게 수입기업 원가로 들어가고 상황에 따라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손해를 감수하고 가격을 안 올릴 수도 있지만 그게 계속되면 기업이 버틸 수가 없어요. 가게도 똑같습니다. 한 달에 해외 원료, 수입품 성격 지출이 8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직접 수입품을 사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국산 제품이라도 원료가 수입산이면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 설탕, 콩기름, 의약품 원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워낙 약세로 단순 가정으로 5%만 부담이 붙어도 월 4만 원, 1년이면 48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라면 한 봉지 100원 올랐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 품목에 얇게 퍼져서 체감이 늦게 옵니다. 라면 50원, 우유 100원, 식용유 200원, 과자 150원 이렇게 조금씩 오르면 한 번 장볼 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눈에 확 띄면 대응이라도 하는데 조금씩 스며들면 대응할 타이밍을 놓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 기업 비용이 는다. 이런 1차적인 영향을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정책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물가를 잡자니 금리를 쉽게 못 건드려요. 물가가 오르면 원래 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해요. 돈 빌리는 비용을 높여서 수요를 줄이는 거죠. 근데 금리를 올리면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가 꺾일 수 있어요. 경기를 살리자니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그러면 환율이 더 흔들릴 수 있어요. 금리가 낮아지면 외국 자금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환율이 더 오르고 물가가 더 오르는 악순환을 까집니다. 이 딜레마가 길어질수록 국가 프리미엄이 깎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책당국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의문이 생기면 신뢰가 흔들려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편향들이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손실 호신 편향. 사람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껴요. 그래서 이미 늦었을까봐 아무것도 안 하거나 반대로 나만 뒤처질까봐 급하게 움직여요. 환율이 오를 때 지금이라도 달러 사야 하나 조급해지는 게 이거예요. 현상 유지 편향. 변화를 싫어하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평소 루틴을 못 바꿔요. 에이,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하면서 대응을 미루는 거죠. 확증 편향.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율 떨어진다는 전망만 찾아보고 반대 의견은 무시해요. 시장은 결국 사람 감정이 모인 곳입니다.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감정에 휘둘려요. 불안이 커지면 방어 행동이 늘고 방어 행동이 늘면 환율이 자극되고 환율이 자극되면 불안이 다시 커집니다. 이런 구조가 생기면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어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도 해요. 환율이 오를 거라고 많은 사람이 믿고 행동하면 정말로 환율이 오르는 거죠. 위기 국면에선 누가 맞냐보다 어떤 행동이 연쇄를 키우냐가 중요합니다. 개인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과민해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정책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것도 정책의 일부입니다. 잠깐, 원화 약세면 수출기업 이익 늘어나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데 좋아지는 거 아니야?
조건부로 맞습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같은 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바꿨을 때 더 많은 돈이 되니까 수출 기업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교과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상황이 달라요. 부품 소재의 에너지 수입 비중이 커서 원가가 같이 뛰어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네온가스, 포토레지스트 같은 소재를 수입해야 하고 공장 돌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요. 환율이 오르면 이런 비용이 다 올라요. 그리고 환율이 출렁이면 해지 비용도 늘어요. 환율 변동에 대비한 파생 상품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무엇보다 변동성은 계약과 투자 판단을 얼립니다. 환율이 어디로 튈지 모르면 해외 바이어와 장기 계약을 맺기가 어려워요. 장기적으로 손해입니다. 두 번째 반박이요. 환율 관철 대상국이면 한국 찍힌 거 아니야? 미국이랑 관계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단정은 금물입니다. 관철은 모니터링 강화에 가깝고 이번엔 심층 분석 단계는 아니었어요. 심층 분석, 그 다음에 환율 조작국 지정, 그 다음에 실질적인 제재,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첫 단계도 아닌 거예요. 사실 한국은 과거에도 여러 번 관찰 대상국에 올랐다 빠졌다 했어요. 그 자체가 대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시선이 예민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외교 금융 커뮤니케이션이 거칠어지면 비용이 붙을 수 있어요. 미국이 한국 환율 정책이 불투명하다 하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면 그게 시장의 시그널이 되거든요. 세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죠. 스왑 맺으면 해결 아니야? 한미 통화 스와프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스왑은 위기 때 심리를 진정시키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요. 급할 때 달러를 빌려 쓸 수 있는 보험이 있으면 달러가 부족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줄어들거든요. 2020년 코로나 때 한미통화 스와프가 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근본 치료제는 아닙니다. 스왑은 유동성, 그러니까 당장 쓸 돈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성장 신뢰, 시장 매력, 정책 일관성이 약하면 유동성이 채워져도 돈은 다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스왑은 수혈이에요. 피가 부족할 때 당장 살리는 데는 필요하지만 왜 피가 부족해졌는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수혈해야 해요. 수도꼭지가 아니라 체력의 문제입니다. 환율발 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올 수 있어요. 경제학에서 가격의 하반 경직성이라고 해요. 올라갈 때는 쉽게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안 내려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수입 원가가 오르면 기업은 가격을 올립니다. 안 올리면 손해니까요. 근데 나중에 환율이 떨어지고 수입 원가가 내려가면 그동안 오른 인건비, 임대료, 핑계로 버팁니다. 가격을 내리면 매출이 줄어드니까 안 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환율 불안이 길어지면 가게는 지속 지출에서 숨이 막혀요. 환율이 잠깐 출렁였다가 돌아와도 그 사이에 오른 물가는 안 내려가거든요. 체감은 늦지만 타격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기업은 환율 수준보다 변동성을 더 싫어합니다. 환율이 높아도 안정적이면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1,400원이면 1,400원에 맞춰서 원가 계산하고 판매 가격 정하고 투자 계획 짜면 되거든요. 근데 환율이 하루에 20원, 30원씩 왔다 갔다 하면 수익 예측이 깨지고 투자 최종 계획이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이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아? 라는 거죠. 특히 수입 원재료 비중이 큰 업종은 팔아도 남는 게 없을 가능성이 커져요. 제품 가격은 경쟁 때문에 못 올리는데 원가만 오르면 마진이 사라지거든요. 환율은 결국 설비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됩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일자리가 안 늘어나면 소비가 안 늘어나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국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산, 에너지, 핵심 광물처럼 해외 의존도가 있는 품목은 환율이 오르면 조달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전투기, 미사일, 군함 같은 방산 장비 중 상당수는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해외 부품이 들어갑니다. 석유, 천연가스는 거의 100% 수입이에요. 반도체에 필요한 희토류,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도 수입에 의존하고요. 안보는 의지로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산과 계약 능력으로 지킵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같은 무기를 사는데 10%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그 돈은 다른 데서 깎아야 하거든요. 환율 변동성이 크면 장기 조달 계획도 흔들릴 수 있어요. 5년짜리 계약을 맺으려는데 환율이 어디로 튈지 모르면 예산을 어떻게 잡아요? 국가 운영비가 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선택지를 보여드릴게요. 첫째,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손 놓는 거예요. 가장 편하죠. 뉴스 안 보고 환율 체크 안 하고 원래 하던 대로 살면 되니까요. 내가 뭘 어쩌겠어 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환율, 물가, 금리 중 하나가 흔들릴 때 가계와 기업이 동시에 맞습니다. 준비 없이 맞으면 같은 충격도 체감은 몇 배로 커져요. 알고 대비한 사람과 모르고 당한 사람의 차이가 생깁니다. 위기는 무관심 비용을 청구합니다. 둘째, 누가 책임이냐만 따지며 강경 메시지만 내는 거예요. 정부 탓, 미국 탓, 기업 탓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단기적으로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은 감정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글로벌 자금은 규칙과 일관성을 봐요. 외교 신뢰가 흔들리면 관찰 이슈 같은 민감한 국면에서 비용이 더 붙을 수 있어요. 화내는 건 자유지만 그게 상황을 개선시키지는 않아요. 셋째, 이게 답입니다. 감정 말고 숫자로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건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는 거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거 5가지 드릴게요. 1번, 매주 5분 환율, 유가, 물가 지표만 체크하기. 한국은행, 통계청 홈페이지면 충분해요. 거창하게 분석할 필요 없어요. 숫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2번, 가계는 수입품 성격 지출 상한선 정하기. 해외 직구, 수입 과일, 수입 가공식품, 이런 게 가계부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상한선을 정해두세요. 3번, 기업은 결제 스케줄과 환 리스크 관리 점검. 달러 결제가 언제 얼마나 있는지, 환 해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4번, 정부는 외환 정책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강화. 미국 재무부 시선을 고려해야 해요. 이건 정부가 할 일이지만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5번, 자본시장 신뢰 개선으로 국가 프리미엄 복원. 기업 지배구조, 회계 투명성, 주주관리 보호, 이런 게 개선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게 환율 안정으로 이어져요. 이 5가지 중에 1번, 2번은 오늘 바로 할 수 있어요. 오늘 결론 한 줄입니다. 환율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비용의 문제다. 공포를 팔기보다 숫자로 계산하고 대응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환율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슈나래였습니다.